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신 김종대 편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어우, 추워요. 그러게 오늘 영도라고 하던데. 예. 쌀쌀합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22일인데 네. 그 케네디 암살 50주년이 됐습니다. 예. 예, 뭐 특집 방송도 나오고 책도 새로 나오고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러지만은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뭔 사건인가, 이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사건인가 의아스러운 청취자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50년 전의 일이고 또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은 오늘날의 이제 한반도 정세, 네. 또 남북 관계, 또 핵위협 이런 것을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에서 네.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요. 그럼 암살 사건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암살 사건 자체는 어떤 개인에 의해서 오스왈드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 개인 범행으로 밝혀진 우발적인 사건 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예,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그 수사 기록은 70년간 그 공개가 금지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 봉인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되네. 아직도 멀었어요. 예. 예. 그리고 설령 그것이 공개된다 한들 근데 보통 30년인데 문서보건 기한이 미국 같은 경우. 아니 그런데 이 사건만큼은 대단히 어떤 특별하게 물론 하원이 재검증도 하고 여러 차례 했지만은 예. 어떤 미국 사회가 이걸로 인한 어떤 혼란을 대단히 우려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 뒤에도 많은 저작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재규명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의혹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암살 네. 배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암살 50주년이라는 그 해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네. 그 시절의 미국 사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보면은 그 이후로도 평화의 지도자들은 계속 순환을 당했거든요. 네. 그 동생이죠. 로버트 케네디가 5년 후에 또 암살을 당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가 이제 68년 4월 4일이에요. 예. 그다음에 두 달 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또 암살을 당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80년대 존 레넌 암살 사건까지. 예, 존 레넌까지 갑니까? 예, 그 198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전, 평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민주주의와 개혁 이런 쪽의 어떤 인권 운동가들. 예. 사실 미국만 침 그런 사람들이 순환을 많이 당한 국가도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그렇지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60년대 반전 운동으로부터 80년대 그 핵군비 경쟁에 대한 그 군비 감축 운동 또 민권 운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고 어떤 비운의 예.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만은 예, 오늘은 이제 케네디 암살 사건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케네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쿠바 핵 위기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르시초프하고 이른바 한 라인을 가동을 해서 평화적으로 그 문제를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해결을 했고, 해결을 하던 중에 그렇죠. 예, 일부는 했죠. 이 성과는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뭐 이 소련 당시 소련이죠. 예. 소련 배가 돌아갔으니까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 암살당하기 그 한 해 전인 네.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어요. 네. 사실은 이 사건이 63년도에 케네디의 어떤 그 암살에까지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네. 62년 그 쿠바 미사일 사건을 잠시 봐야겠는데 그 사건은 62년 10월에 벌어졌습니다. 네. 약 13일간 위기가 진행됐는데 가장 어떤 그 위기의 발화점이 된 거는 10월 16일이었어요. 네. 62년 10월 16일. 그때 미국의 U2 정찰기 한 대가 그 쿠바 상공을 정찰하다가 기묘한 사진을 입수합니다. 맞아요. 그 사진에 보면은 쿠바가 이제 본토에서 건설 중인 핵 기지와 거의 유사한 네. 완전히 똑같은 이게 사열로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건설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것은 분석해 보니까 그 즉시 이것은 쿠바의 소련의 새로운 핵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고 있다. 네. 이런 어떤 그 정보로 분석이 됐습니다. 잠깐 그때 이 쿠바 위기를 다룬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13일 13 days. 예. 진짜 정밀하게 잘 다룬 저도 그거 봤는데. 그건 명작이에요. 예. 네. 막전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그렇죠. 예. 그 쿠바 미사일 위기가 어떤 그 냉전사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위상이라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실제 핵전쟁 위기까지 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이 끝나고 케네디가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만큼 실제적인 핵전쟁의 공포가
아주 구체적으로 체감이 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매파와 비둘기파로 양분된 네. 어떤 정보 관료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 예. 그러면서 그것이 최적의 대안을 향해서 이렇게 쫓아가는, 말하자면 국가의 의사결정의 하나의 전형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현대 어떤 위기 관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과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연구물도 수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미소 관계가 이제 그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려는 케네디 암살의 어떤 전후 사정인데, 63년 1월에 케네디가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가 전쟁을 끝장내지 않으면 전쟁이 인류를 끝장낼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그 전해 10월에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핵 전쟁이라는 어떤 공포와 압박, 불안 심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인류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어떻게든 끝장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케네디가 신년가로 돌변하게 된 하나의 이런 원인이 됐고, 이제 그 소련과의 그 핵무기 실험 금지 협정, 이거를 추진하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됩니다. 그런 만큼 이 쿠바 핵 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냉전주의자,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그때 어떤 그 미국의 핵무기의 억제력이 소련으로부터의 어떤 전쟁을 막아냈다. 이게 주류 해석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공포의 핵균형, 네.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케네디나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그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핵전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고,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었다. 예, 국방장관은 저 맥나마라 국방장관입니다. 아주 예.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예, 맥나마라는 이제 초기에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환하면서 위기 중에 그 해군이 저 소련의 핵 잠수함하고 충돌하려는 거를 해군 상황실에 가서 직접 통제하면서 막아낸 그게 문민 그러니까 국방장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영화에서 영화에 나와요. 그 상황실에서 이른바 그 매파하고 네. 맥나마라하고 간의 어떤 그 네. 아주 치열한 눈빛 교환과 막 고함이 언쟁과 나오고. 네,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 이상하게 영화 선전을 자꾸 하네. 그 좋은 영화니까 괜찮아요. 예, 그거 많이 보시라고 제가 권장하고 싶어요. 예, 그 좀 책 읽기 뭐 하시면 그 네. 영화 한번 보시면 쿠바 위기라고 네. 하는 게 뭔지가 네.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쿠바 미사일 위기의 그 디테일이 왜 그렇게 잘 드러났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자세하게? 진짜? 그러게요. 예. 자료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 공개된 자료가 많아서. 예. 그런데 사실은 그 1년 전에 61년에 피그스만 사건 때 관료들이 하도 거짓말하는 걸 보고 케네디가 질렸다고. 예. 그래서 저놈들 저기 회의 때는 이런 말하고 밖에 나가 언론에 가서는 딴소리 한다. 예. 이거에 아예 케네디가 질렸어요. 예. 그때가 취임 첫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몰래 녹음을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 엑스컴이라고 예. 국가안전보장회의 집행위원회 네. 뭐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합참의장, 뭐 안보보좌관, CIA 다 들어온다고. 거기서 몰래 녹음을 했어요? 다 들어오는데 이 참석자들 모르게 예. 비밀리에 녹음을 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13일간의 위기 과정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숨소리까지 지금 다 공개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그 저기 디테일에 대한 어떤 그 묘사가 가능해진 거지. 네. 사실은 그래서 후에 밝혀진 건 뭡니까? 저기 그 어떤 이 위기 기간 중에 어떤 그 관료들끼리 극심하게 논쟁하고 충돌하면서 거의 미국이 파경 직전까지 갔던 이런 정황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재료가 되고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계속되는 거죠. 사실 이런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 자유로운 의사 결정, 의사 토론 이런 것들이 어떤 위기 관리의 최적의 대안을 찾아냈다는 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그렇죠. 예, 어디서 결정했는지도 모르고, 예. 투명성이 전혀 없고, 예. 이런 어떤 그 정치 체제에서는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교훈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조직이나 어느 관료 사회나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는 항상 비둘기파와 매파는 있게 마련 아니겠어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네. 꼭 군사 안보 분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내부 토론과 합의의 과정. 합의의 과정.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접근법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그 누가 먼저 대통령한테 꼬질렀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죠. 최초 입력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언커미트 싱킹이라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주관 없는 사고. 예. 이건 MB가 많이 했어요. 예. 언제는 일본하고 정보보호협정 체결하려고 하는데 요게 말썽이 나거든.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그러지 말고 다 엎어버리고 독도 갑시다. 그렇죠. 이러니까 한 달 만에 정책이 완전히 극에서 극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런 사고 방식. 이렇게 이거는 이제 누가 입력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시스템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 바로 없는 사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네. 시스템에 의한 그 행정과 네. 네. 사조직에 의한 행정이 네. 갖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네. 사실은 대단히 중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도자가 완전 무결하다면 네. 어떤 가장 뛰어난 어떤 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면 어느 정도 그 사조직에 의한 통치가 효율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력에 흠결이 있다면 예. 만약에 무언가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때 말을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예, 이럴 때는 어떤 그 체계와 시스템, 네. 어떤 그 절차가 중요해지는데 이 시스템적인 사고라는 거는 모든 대안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고른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시스템적인 사고라고 해요. 네. 그러는데 이제 주관 없는 사고를 한다든가 또는 사조직에 의한 어떤 비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입맛에 맞는 또는 자기의 측근이 누가 실세가 얘기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되면은 괜찮은데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었거나 네. 잘못된 정보가 작용을 했다면은 그 어떤 치명적인 효과는 수습이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보수 정권에 대해서 특히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그 MB 정권에서 영포 라인이 뭐니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많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지금 정권은 네. 기춘대원군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되고 있는 겁니까? 미국 정치형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는 정권이죠. 이 정권은 어느 날 분명히 정책이 이랬거든. 네. 북한하고 대화한다 그랬거든요. 예. 다음 날 아니래거든. 예. 또 그 반대도 있었어요. 예.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원칙적인 대화를 천명했는데 그 다음 날 청와대에서 통일부 장관하는 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니다. 대화 맞다. 국장급 내보내라. 그래 국장급 내보내서 그럼 또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번엔 장관급 회담이 격이 안 맞는다고 또 깨버리는데 예. 계속 통일부하고 청와대하고 손발이 안 맞죠. 예. 그건 뭐냐면 통일부가 청와대 의중을 모르는 겁니다. 예. 모르는 건 뭡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고 예. 언제 바뀔지 모르고 불안하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시스템이 결여된 정권. 그런데 시스템에 의한 국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전제가 있죠. 뭐냐면 토론과 합의의 시스템이 각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 네. 안에 국정 담당자들 안에 비둘기파가 있고 매파가 있다. 공존하고 있다. 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자 그러면 박근혜 정권은 근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다. 이러면 뭐 토론과 합의가 아니라 의기투합과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이 잘못 작동하는 방식인데 그걸 집단 사고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육사 출신들이 거의 다 어떤 그 포스트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사고 방식이 동질화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반론을 제기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악마의 대변자가 있긴 있습니다. 회의 중에도. 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소수 의견으로 이렇게 내몰리고 압박을 당할 수 있고 네. 또 괜히 어떤 인기 없는 발언으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러면 이제 입을 닫게 되죠. 닫게 되죠. 사람인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케네디 경우에는 그 쿠바 미사일 13일의 위기 기간 중에 혹시 자기가 있으면은 관료들이 어떤 자유롭게 발언을 못할까봐 심지어 자리를 비켜주기도 합니다. 어허. 예, 그러고 일부러 그 선거 유세장으로 가버려요. 예. 이거는 케네디가 그 유세장에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잘못하면 1년 전에 피그스만 사건에서처럼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누구도 좀 대안을 다 내놔라. 네. 이렇게 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합참의장이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이 아니라고. 배석자라고 배석자. 아 그래요? 예, 원래는 발언권이 없었어요. 예. 근데 노 대통령 때는 발언을 시켰다고요. 예. 근데 뭔 회의가 끝나는데 자꾸 번번이 합참의장이 아무 말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김종환 합참의장인데 그때 예. 노 대통령이 꼭 회의 때 말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딴소리한다. 합참의장 의견 얘기해라. 예. 이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못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끝나고 나서 그렇게 반드시 의견을 물어본 이유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면 그때 내가 말하라고 기회 안 줬냐. 예.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다. 예. 이렇게 또 대통령의 하나의 어떤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설득하는 권력이지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거든요. 현대 사회에서는. 예. 이랬을 때 이제 케네디의 어떤 리더십이 가장 빛을 발한 건 역시 쿠바 미사일 위기인데 이 사건이 암살과 이어지게 된 계기는 이제 63년부터 케네디가 보였던 아주 특이한 행보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련과의 그 핵실험 금지 협정 이것을 통해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련하고 관계 자체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해 63년 6월에 아메리칸 대학에서의 연설입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연설이고 지금도 동영상에 많이 떠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좀 영어 공부도 하실 겸 예. 한번 보시라고 제가 권유를 하고 싶어요. 혹시 한글 자막은 없나요? 한글 자막이요? 예. 그건 아직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한 몇 번을 다시 들어야 조금 들려. 예, 예. 그런데 그 연설은 교과서예요. 예. 케네디 시대에도 어떤 관료들의 그 어떤 압박으로부터 케네디가 항상 자기 의지대로 정책 결정을 못했습니다. 네. 그럴 때 케네디의 무기는 뭐냐면 대중연설이었어요. 네. 대중연설을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공감을 얻어서 거꾸로 관료를 압박해버리는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그 통치수를 케네디는 대단히 선호했고 그건 또 케네디가 가진 독특한 매력이자 하나의 자기의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많이 써먹었죠. 고르바초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 만약에 케네디가 살아서 자기 정책을 더 구체화했다면 그게 바로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 개방에 나오는 그 일방적 군축 이 평화 노선하고 거의 흡사해요. 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케네디의 죽음이 그래서 아쉬움이 큰 건데 네. 사실은 그 케네디의 아메리칸 대학 연설은 케네디가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별로 지명도도 없는 대학에 그 졸업식 일정을 백악관에서 거꾸로 파악해가지고 예. 일부러 거기 가겠다고 연락을 해서 성사된 겁니다. 근데 아메리칸 대학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예. 그래,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별로 없다고. 예. 예, 거기 나온 사람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별로 거기에는 대통령이 가서 연설한 적도 없거든. 예. 그런데 구태여 이제 거기를 했던 건 급했던 거예요. 다른 대학은 그러니까 졸업식 일정이 아직 없었나 보군요. 아직 없었는지 어쨌는지.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걸 또 방송에 내보내야 되고 하니까 급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어허. 그래서 거리로 가겠다. 예. 이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뭐 이랬겠지, 그죠? 그러겠죠. 예. 갔어. 예. 거기에서 미국인들 심지어 소련까지도 놀랄 만한 네. 어떤 아주 확고한 평화에 대한 철학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련하고 이제 한 라인을 더 강화하고 모든 협의 채널을 강화해서 우리가 어떤 그 신뢰 관계를 형성하겠다는 내용인데 남북 관계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이제 군사 한 라인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장관급, 총리급 뭐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고위급 회담 만들고 네.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대화의 기본 틀을 우선 제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핵실험 금지 조약인데 요거는 이 연설 직후에 실제로 성사가 됩니다. 네. 그런데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한 게 아니라 지하 핵실험은 빼버려요. 왜요? 이건 이제 미국의 매파의 강력한 반발이 절충이 된 건데. 일종의 타협이군요. 예, 이제 핵 군비 경쟁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국 정부 전체가 그랬지 뭐. 미국 정부 전체가 케네디 한 명만 빼고는 다 저 핵으로 소련을 제압해야 된다는. 그때 미국의 그 강경 매파 텍사스 그룹인가 뭔가 있잖아요. 텍사스가 거기 원래 물이 센 데거든 거기가. 그러니까. 예. 예. 조지고 부시는 조지 부시도 텍사스 그렇죠. 출신이고. 그런데 그 미국 내 그때 이 연설에 국무부까지 기습을 당했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어허. 그러니까 매파는 고사하고 비둘기파들까지도 놀랄 만한 네. 연설 내용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저기 전략공군 사령관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라고 있었고 그 후임자 그 토마스 파워 장군. 장군 이름답죠. 파워 장군 그죠?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련에 대한 어떤 전략 핵 공격 능력을 완성시키려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 전략 폭격 계획이라는 거는 약 1,000개의 목표물에 제1격으로 미국이 가진 핵무기를 대부분 쏟아부어서 예. 약 소련과 그 위성 도시 중국까지 해가지고 4억 명 정도의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는 핵폭탄을 1,000개를 쏟아붓는다고요? 아니 목표가 1,000개라니까. 그러니까 더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한 곳 하나만 떨어뜨리지는 않으니까. 예. 뭐 그러면 뭐 그냥
지구의 판이 초토되겠구만 그냥. 그래서 그 저기 61년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맥나마라 장관이 전략공군 사령관을 방문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무식해도 어떻게 너무 무식한 지금 그 전략이지 그게 지금. 그러니까 파워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장관님 핵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2명 살아남고 소련이 1명 살아남으면 미국이 이긴 겁니다. 예. 그럼 전쟁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벅벅 우겼다고. 네. 이게 점점 더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든 끝장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핵실험 금지 조약에서 뭐 유감스럽게도 지하 핵실험이 빠졌지만 이것 때문에 또 매파가 난리를 쳤어요. 예. 그때까지 미소가 공중 핵실험을 약 한 330회 정도 했습니다. 어허. 예, 공중 핵실험.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방사능 낙진이랑 이런 것은 그때까지는 그 방사능에 대한 어떤 피해가 다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전자파가 나와가지고 마비한다는 것도 그 후에 알았어요. 그렇죠. 네. 그때만 해도 디지털화가 되기 전이긴 하겠네요. 네. 네. 아니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위험한 사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인류가 플루토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플루토늄의 성질을 3%를 몰라요. 어허. 나머지 97%의 성질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3%만 안다. 3%만 알아요. 아, 예. 지금 플루토늄이 1g이면 100만 명 폐암을 일으켜요. 그 정도의 맹독성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다음에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그것 말고 이 플루토늄이 진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다 실험을 못 해봤다고. 그렇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네. 플루토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 시절에도 핵무기가 뭔지 모르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다는 건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연설에서 이제 소련과의 핵무기 감축 협상도 제안을 합니다. 여차하면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의 사고를 바꾼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우리가 소련은 교화될 수 없는 세력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 불안은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교화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측 내면도 성찰해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교화돼야 된다는 거를 설명해 버린 겁니다. 한국식으로 뭐 케네디가 종북이었구만. 종북 저리 가라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남북 관계가 이 모양 이 꼴 된 데는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이런 연설하고 나섰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지.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연설은 못했어요. 예. 네, 우리도 원인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케네디 같은 탁월한 연설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어눌하고 박근혜 이명박 실력으로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니까. 그래요? 오늘 시정 연설 한 다음에 예.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방송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런 정도의 감동이 있었는가?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예. 저는 아직 방송 그 연설 못 들었지만 예. 그런 연설 아닙니다. 현상 유지 연설이에요. 예. 예, 무언가 놀랍고 아름다운 세계로 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세계가 제일 좋다. 이거를 깨트리는 놈은 반역자다. 이 기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 케네디는 그렇게 행보를 잡았어요. 발걸음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강경 매파 그룹, 네. 그다음에 냉전 세력들이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뭐 진주만 기습 같은 그렇죠. 예, 사건이죠.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둘기파 같은 국무부까지도 자신들이 기습을 당했다고 네.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네. 그런데 케네디가 우리도 성찰해야 된다. 우리도 반성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것에서 우리가 가장 미국 사회의 어떤 그 다가가는 쇼킹한 특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는 핵미사일의 권위에 누구도 도전한 사람이 없었다는 데서 그 특이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아예 정치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표방한 대통령은 딱 3명밖에 없었어요. 그 1번이 케네디, 2번이 카터 대통령, 3번째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예. 물론 레이건이나 부시 대통령도 핵무기 감축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자기의 철학이나 정책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어요. 기브앤테이크였죠. 네. 그렇죠. 그러나 핵이 감축돼야 된다는 것이 신념화돼서 네. 그것이 정치적으로 주장된 대통령은 3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 대통령 3명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중에 최초의 대통령이 바로 케네디였다는 건데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사고방식으로는 이 핵미사일이라는 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그렇죠. 네. 여기에는 어떤 신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케네디가 취임했을 때 제일 황당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그때 그 쿠바에서 미사일 위기가 벌어졌지만 실제 위기는 베를린이었거든. 베를린 위기 때문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생긴 거라고 보았는데 그 베를린에서 위기가 벌어지면 현지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현지 사령관은 터키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자동 방어 계획 EDP라고 해요. 이머전시 디펜스 플랜 EDP에 의하면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대통령 허락도 없이 현지 사령관이 소련의 핵미사일을 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여기에 케네디가 제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화 아까 얘기한 영화에서 그 얘기도 나와요. 나오죠. 네, 나와요. 여기서 핵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구나. 네. 예, 자기 의지와 관계 없이도 발사되는구나. 이거에 처음에 그 13일의 위기 초반부에 케네디가 여기서 경악을 해버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 이후로도 계속 규명이 새로 됐는데 1997년에 이제 하바나 소련 쿠바의 하바나에서 국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당시 그 소련의 외상이 참석해서 증언을 하는데 이때 맥나마라 전 국방장관이 듣고 있다가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 쿠바에는 미국이 발견한 미사일 말고도 이미 핵미사일이 100기가 배치돼 있어서 여차해서 그 쿠바에 만약에 미군의 어떤 폭격이 시작되고 공습이 시작되면 그 미사일은 발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후르시초프의 저 승인을 받지 않고 현지의 소련 사령관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것까지는 97년도까지 맥나마라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거의 의자에서 굴러 떨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 스콧 세이건이라는 학자가 그 안전의 한계, 더 리미트 오브 세이프티라는 책에서 규명한 건 뭐냐면은 냉전 시대 핵무기로 공포의 균형을 이뤄가지고 미소 관계에 전쟁이 억제되고 안정돼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학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다. 우연적인 요인도 많았다. 왜 그걸 무시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냉전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 어떤 수정주의 그룹들이 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위기가 케네디의 아메리칸 대학의 연설의 배경을 구성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모두 이제 케네디 암살 사건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그 김종대 편집장께서 보시기에 오스왈드의 개인적인 범행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수구 냉전 강경 매파 세력의 사주나 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 또 그 좀 음모론적인 사고인데 물론 제가 수사 기록을 못 봤잖아요. 뭐 제가 그 미국의 주요 암살 사건에서 제일 특이하게 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대부분 아주 보잘것없는 개인이 그처럼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 다 정리가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오스왈드는 개인 범행이고 또 경찰의 연행 중에 그 사람도 암살당했어요. 그죠? 맞아요. 이게 참 뭐 아주 우리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우발적인 것 치고는 너무나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그 동생 암살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유력 대선 후보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그리고 형의 유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처럼 똑같이 암살당했냐? 그건 이란의 이란계 미국인인데 미국의 이스라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뭐 불황하고 신경쇠약이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근데 이스라엘 정책에는 또 불만을 가졌다 그러는 고상한 또 어떤 철학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개인 범행으로 됐어요. 그다음에 그 마르틴 루터 킹이나 존 레넌이나 암살자들 다 비슷합니다. 불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미국 사회에 대해 가지고 기이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무슨 불황아, 알코올 중독자, 신경쇠약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권총 환자를 구해서 가까이 가가지고 그냥 죽였다. 별 이유도 없어.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미국 사회의 암살 사건에 예외 없이 나타나는 아주 그 특이한 측면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미국의 어떤 헌정 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국기문란 사건에다가 거기에 외국 세력까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세계 정세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발표하기도 어렵지도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불황자한테 누가 최면을 걸었을까? 뭐 어차피 20년 뒤에 문서가 공개된다고 밝혀진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없어요. 그렇죠, 사실. 예,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말씀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새길로 빠져서 궁금한 게 두 명의 케너디와 킹 목사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존 레논도 같은 범죄 사건으로 묶어야 되는 겁니까? 아, 그렇죠. 존 레넌이 막판에 그 했던 거는 반전 운동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지도층 그 냉전 세력을 신랄하게 까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매진이라는 노래 있죠. 네. 그 노래 가사 보십시오. 국경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에서 세계를 함께 나눠요. 네. 그러면서 아주 구슬프게 그 진행되는 그게 미국 역사상 명곡 팝송에 항상 5위권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이제 팝의 영역까지. 내가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어디 있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어떤 그 나중에 그걸 충격을 주기 위해서 누드로 인터뷰를 하고 막 그랬어요. 아, 기억나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그런 길로 갔죠. 자, 미국의 어쩌면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이 한순간에 공기 중에서 사라졌을 때 저격을 당했을 때 깊은 슬픔에 젖어가지고 유례 없는 추모의 열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흐름이 어떤 그 90년대 와가지고 이제 미소 냉전의 와해로 저는 연결이 된 하나의 씨앗이 됐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추출해야 될 얘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케네디가 이제 대통령일 때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국정 의지에 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합의와, 그러니까 충분한 토론과 합의.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가 지금 추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케네디의 어떤 철학이 뭐든, 대국민 설득이 뭐든. 강경 매파 냉전 세력의 그 철옹성 같은 이것은 너무나 굳건했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추출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한 후에 저격당한 후에 즉시 핵군비 경쟁으로 돌아가서 아주 미친 듯이 핵무기를 무슨 장난감 찍어내듯이 찍어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그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일부 청취자 중에는 이제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청와대 근무할 때나 이후에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젊은 리더십으로서 그런 합의와 대국민 설득을 중시했던 건 역시 노무현 대통령 때라고 봐요. 물론 많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도 사실 재선이 된다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 추잡한 이제 여성 스캔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미숙함, 그죠? 마릴린 먼로도 아마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릴린 먼로 등장하는데 실제로 케네디가 나중에 차버렸죠. 그게 마릴린 먼로의 사망 사건의 하나라는 설도 있어요. 이제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맙시다. 그게 더 재밌는데? 사실 그게 더. 난 그 얘기, 그건 뭐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그 별 외판으로 한번 하죠, 그거는. 그럽시다. 마릴린 먼로 왜 죽었는가? 케네디와의 관계는 이것도 많이 나왔어요, 다큐멘터리로. 제클린 케네디도 그럼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중적 인기라는 건 국민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한쪽에 남겨놓고 그러면서 어떤 정부 자체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개혁했던 이런 시도입니다. 물론 케네디도 실패했고 노무현도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방식이죠. 아주 위험한 방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과 꿈이 남아서 그분들의 사후에도 하나의 이것이 어떤 그 따라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범이 됐던 거는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 층들에게 저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 소중한 자산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그 케네디의 어떤 그 시스템이 있지만 그 맞은편에는 그거보다 더 철통 같은 카르텔 넘어서 트러스트가 있다. 바위같이 버티고 있다. 그렇죠. 참 그것을 결국은 케네디도 그렇게 자기가 철학화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뚫지를 못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 사회에 철통같이 지금 버티고 있는 철벽은 뭘까? 뭐 다 알겠죠, 사실은. 뭐 다 알죠. 여기는 뭐 더 심하니까. 여긴 뭐 더 교과서 같은. 만약에 그 케네디가 아메리칸 대학 가서 했던 그런 연설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누가 한다.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탄핵 시도 나오겠죠. 예. 안보를 팔아먹었다고. 예. 지금 보수 세력이 뭐라 그러냐? 예. 저 NLL 논쟁을 계속 1년 넘게 끄는 이유가 바로 저건데 네. 조선조 이래 지난 5,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반역자는 노무현 하나래. NLL 양보하려고 했다고. 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 팔아먹은 울사오족은 뭐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예. 그 반열이라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사고 방식들에 의하면은 예. 저기 그 매파의 사고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 어떤 교화될 수 없는 적과 예. 어떤 그 가까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예. 어떤 그 반역자 예. 내지는 어떤 용서받지 못할 죄 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입니다. 사실 누가 이 나라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고 누가 반역을 했는가? 자기들이 한 거예요. 네. 예. 국민들 끌고 가서 군대 가서 죽이고 네. 그다음에 전쟁터 내보내서 원치 않게 죽이고 가족들하고 저 생이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반역자입니다. 네. 그러나 이걸 타파하고자 했던 그걸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바라지 않고 박근혜 정권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주 소소하게 네. 그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어떤 균형이라도 좀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파 비둘기파라는 말 자체가 쿠바 미사일이기 때문에 생긴 용어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의사 결정이라는 것들에 있어 가지고 국가적인 대결단 네. 또 어떤 적과의 어떤 화해를 통해 가지고 더 아름답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어떤 전진, 진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예. 이러한 기본 정신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는 이때보다는 그때 이매진에 나오는 가사처럼 됩니다. 네. 하늘 위엔 천국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멋있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제가 가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미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감기에 걸려서 며칠 호되게 고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